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다뤄야 되는 자료형들, 넘파이에 의한 배열, 그 다음에 판다스에 의한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긴 애들인지를 좀 봤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단원이 데이터 전처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개요에 시작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딱 요 파일부터 진짜 본 게임이에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건 하나 이상의 변수에 대한 관찰값의 모음입니다. 관찰값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조사가 기본이에요. 근데 이 조사에는 여러분들이 크롤링 같은 수집하는 것도 범주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현상을 관찰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기본이고요. 전통적인 데이터 수집 방법은 진짜 관찰, 어떤 실험 같은 게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설문조사, 실험 뒤에 있네요. 자, 데이터를 이야기할 때 기본 요소가요, 이제 단위, 변수, 관찰값 이렇게 있는데, 단위라고 하는 거는 개별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겠죠. 지금 밑에 있는 요 예시라면은 이제 시연이, 이한이, 연하, 가연이가 단위가 되는 거고요. 변수는 각 단위에 의해 관측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별, 키, 몸무게가 변수가 되는 거고요. 관찰 값은 각각의 특성에 대한 값들, 이게 관찰 값이 되는 거죠. 이거를 데이터 프레임에서는 인덱스, 컬럼, 밸류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코딩하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거고, 컬럼을 뭐 콜, 그 다음에 인덱스를 로우, 이렇게 대충 맥락만 통하게끔 이야기해도 넘어갈 수 있어요. 실무에선 대체로 그런데 ADSP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외우시고 구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표로 만든 게 데이터 프레임인 거죠. 단위가 각각 사람, 변수는 성별, 키, 몸무게다. 좀 전에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던 분야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데이터 폭발이라고 불리우는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이제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죠. 정보통신 기술 때문에 이제 매일 생성되는 데이터가 양이 어마무시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발췌를 해서 가져왔는데, 뉴욕타임즈가 하루에 싣는 정보량은 17세기 영국 평범한 한 사람이 평생 소비하는 정보량이랑 비슷하대요. 한 사람이 일평생 소비하는 정보량이 뉴욕타임스 웹사이트 하루에 다 실린대요. 페이스북은 하루에 4페타바이트의 정보가 생성이 된대요. 출처는 밑에 표기해놨고요. 1페타바이트가 1024 테라바이트예요. 여러분들 외장하드 보통 들고 다니는 거 1테라 하잖아요. 대충 1000개, 대충 4000개. 그 4000개 정도 되는 분량이 페이스북에서 하루에 생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단순히 조사만 해서 사람이 계산하던 걸로는 감당이 안 되는 정도로 이제 많은 데이터가 생기는 게 데이터 폭발이라고 하는 거고, 이 현상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 도구들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저렇게 많이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는 제일 먼저 데이터 전처리라는 걸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가공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가공, 데이터 핸들링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전처리라는 거를 곧대로 영어로 풀어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부르는 용어는 엄청 많아요. 어차피 미국 놈들이 만든 단어인데 그거를 우리나라로 들여오면서 꼭 한자어를 번역해놔. 외우기 힘들게 사람. 개인적으로 되게 불만이에요. 그 컴퓨터 쪽 전공책 보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이거 어차피 다 원어는 영어인데 이걸 왜 꼭 굳이 한자어로 이렇게 풀어놓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아직도 안 없어져. 자, 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꽤 많은 과정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전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객체가 제공하는 메서드 형태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메서드 어떻게 호출하고 파라미터 어떻게 세팅하고 리턴 값이 뭐가 나온다. 이것만 그냥 주구장창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약간 좀 로직 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계속 이래요. 그러니까 진짜 냉정하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뭐 조건문, 반복문 같은 거 하면서 알고리즘 짜는 게 더 재밌더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진로 다시 생각하세요. 안 맞을 거예요, 진짜. 프로그래밍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프로그래밍을 빙자한 서술이에요. 다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돌아가서요.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작업하는 것 중에 이제 가장 기본이요. 행이나 열의 재배치예요. 단일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하나가 있을 때 행이나 열을 재배치한다.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뭐 이런 거요. 그리고 이름을 바꾼다. 컬럼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인덱스의 이름을 바꾼다거나 혹은 정렬. 데이터가 너무 많다 싶으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 필터링을 한다. 혹은 데이터가 부족하면은 행이나 열을 추가 혹은 지울 수도 있고요. 데이터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생 변수라는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성적표에 과목별 성적만 있어. 그러면은 총점이라는 필드를 또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총점은 기존의 필드들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기존의 필드를 가공해서 나오는 새로운 필드를 파생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더미 변수라는 걸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걸 보통 논문에선 통제 요인이라고 하는데 더미 변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우리가 척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더미 변수가 뭐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애매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이 2개 이상 있을 때 2개를 병합할 수 있습니다. 이때 행 단위로 병합하느냐, 열 단위로 병합하느냐. 행 단위로 병합하는 거는 똑같은 데이터 프레임 2개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밑으로 붙이는 거예요. SQL에서 이거 뭐죠? 유니온.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 이렇게 있을 때 데이터 프레임을 옆으로 붙이는 거. 이건 조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의 구조를 다 뜯어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피벗 테이블, 그 다음에 멜트, 스택, 언스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명목형 같은 경우는 교차표라는 게 또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와이드 투 롱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룹별 집계, 그룹 바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그룹 바이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할합니다. 보통 이제 머신러닝을 하면은 이제 머신러닝 있으면 얘한테 이제 학습이라는 걸 시켜요.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막 데이터를 얘한테 막 매긴다고요. 그럼 얘가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먹고 무럭무럭 자라. 근데 얘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랐는지를 나중에 검증하기 위해서 얘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줘요. 그랬을 때 얘가 예측을 제대로 해내느냐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보통 이거를 쪼개서 많은 쪽은 학습용으로 쓰고 적은 쪽은 검증용으로 써요. 통상적으로 7대 3 정도로 나눕니다. 근데 머신러닝 학습할 때 최소 필요한 게 데이터가 30건이에요. 30건 밑으로는 머신러닝이 동작을 안 해요. 근데 30건이 7에 해당해야 되니까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는 한 40에서 최소 50건 사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머신러닝 돌릴만 하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는 코드는 동작할지언정 결과의 신뢰도는 완전 바닥입니다. 근데 데이터 수업을 하면서 제일 힘든 게 실습용 데이터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습용 데이터 중에 일부는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코드 전개하는 거구나 정도까지만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 나오는 결과에 대한 신뢰성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자, 요런 작업들을 앞으로 쭉 볼 거예요. 내용이 상당히 많죠. 자, 이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접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변수는 x는 100이라고 하면은 얘가 변수였죠. 더 이상 이거 변수 아니고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각각의 열들을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변수, 아까 여기 뭐 성별, 키, 몸무게 이런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철수, 뭐 민수,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각각의 개개인을 유닛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 유닛에 대해 관측되는 하나하나의 개별 특성, 이게 변수다. 그리고 이 특성들에 대한 값들의 모음을 데이터라고 한다. 그럼 이 변수를 종류별로 좀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종류에 따라 분석 방법도 달라지고요. 나중에 머신러닝 그 학습 모델도 달라져요. 자, 일단 변수를 논할 때 이제 척도라고 불러요, 보통. 사물이나 사람들, 대상의 특성을 통계상의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숫자를 부여한 거를 척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척도라고 하면은 그냥 밸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척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범주형 변수랑 연속형 변수로 나눠지는데요. 어떤 책은 질적 변수, 양적 변수라고도 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요, 범주형 변수는 카테고리예요. 연속형 변수는 숫자예요. 요일, 성별, 학년. 숫자는 키, 몸무게, 점수 이런 거예요. 자, 그 중에 이제 카테고리 중에 어떤 순서를 따질 수가 없는 것들은 명목척도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게 성별이죠. 성별과는 어떤 그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일 같은 거. 근데 학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서열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안 따지는 사람도 있는데 대체로 1학년부터 6학년, 뭐 1학년부터 4학년 이렇게 순서대로 가잖아요. 순서가 매겨지는 카테고리는 서열척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값 중에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이거는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눠져요. 자, 그래서 범주형 자료, 질적 자료 혹은 질적 척도라고도 하죠. 그 중에 명목 척도,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기호를 부여한 거예요. 남자, 여자, 뭐 선수 등번호, 학년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이제 상호 배타적이에요. 어떤 그 우열 관계는 없고요. 비교 방법은 확인이나 분류예요. 같다, 다르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연산 방법은 이퀄입니다. 명목 척도에 대한 통계값은요, 최빈치. 아까 왜 그 밸류 카운트 한 거 있죠? 그거예요. 명목 척도는 종류별로 값이 몇 개 나오느냐, 그거밖에 통계치가 없어요. 자, 이 명목 척도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 다루게 될 통계 기법은 비모스 통계, 빈도 분석, 교차 분석인데요. 보통 요 두 가지가 빈번하게 많이 쓰여요. 성별, 이름, 지역, 학년 같은 거. 자, 그 다음 서열 척도. 특성들을 구별할 수 있고요.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명목 척도들 중에 항목 간의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 그래서 얘네들의 비교 방법은 순위 비교고요.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비교식. 통계값은 최빈값 혹은 중앙값. 얘도 비모스 통계랑 서열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 정도, 중졸, 고졸, 대졸. 이거는 분명히 카테고리예요. 최종 학력은 분명히 카테고리예요. 근데 이 사이에 분명히 서열이 존재하는 데이터죠. 혹은 선호도 순위, 학점. 아까 보면은 이제 학년 같은 거, 이거는 사실 나누는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떤 책은 서열 척도라고 나누고 어떤 책은 뭐 등간 척도라고 하고 뭐 그러는데 학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기는 해요. 자, 그 다음 연속형 자료, 양적 자료라고도 하는데요. 등간 척도하고 비율 척도로 나눠져요. 등간 척도는 값의 차이가 일정해요. 대표적인 이거야. 월드컵 개최주기. 그래서 간격을 비교하는 게 가장 큰 방법이고요. 뭐 최빈값, 중앙값, 산술평균 이런 것들이 이제 등간 척도에 속하고요. 비율 척도는 서열, 크기 차이, 크기 비교, 계산까지 가능한 척도들. 뭐 키, 몸무게, 뭐 이런 것들. 임금, 나이,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비율 척도의 특징은요, 0이 가능해요. 근데 등간 척도는 0을 갖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게 한참 읽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약간 말장난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거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 아니야?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확실한 거는 범주형하고 연속형은 확실히 구별이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는 통계 기법도 확실히 달라요. 근데 얘네들 간에는 별 차이 없어요. 얘네들하고 얘네들 간에는 별 차이 없어요. 통계 기법이나 뭐 그런 것적으로. 그냥 까탈스럽게 그냥 이론적으로 좀 더 분류한다는 거지, 요거를 더 구별해서 뭔가 소스 코드 상에 뭐가 달라지고 뭐 파이썬 함수가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얘네는 분명히 구별을 하셔야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범주형은 카테고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분석 기법이 분류 분석이고요. 숫자는 획이에요. 그래서 보통 그 통계학 쪽 학부생들이 배우는 가장 대표적 통계 기법 두 개가 이거 두 개예요. 아마 직접적으로 통계가 아니다 하더라도 그 학교 다니시면서 그 통계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어보셨던 분들은 적어도 이 두 개는 듣고 졸업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적인 그 아카데믹 쪽에서 말하는 용어고요. 이제 데이터를 이제 실제로 다룰 때 그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서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 레거시. 레거시의 원래 뜻이 저거잖아요. 그 유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컴퓨팅에서 레거시라 그러면 옛날부터 있던 거에 뜻해요. 옛날부터 있어 왔던 것들. 빅데이터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옛날부터 있던 것들은 수많은 웹사이트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에서 레거시라고 하면은 기존에 쓰던 웹사이트들을 뜻해요. 아니면은 마케팅이나 세일즈 같은 것도 옛날부터 하던 것들이죠. 자, ERP, CMS 뭐 이런 것들, 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뭐 CMS는 회사 안에서 쓰는 업무 시스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L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LMS는 이제 교육 쪽 관련된 CMS. 회사 가면은 그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만 내부적으로 접속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걸 이제 EMS, CMS 뭐 그렇게 불러요. CMS, 이거는 보통 이제 EMS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니까 회사 안에 업무를 추론하기 위한 거고, CMS는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면 저거야. 여러분들이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뭐 11번가나 쿠팡 같은 데 몇 번 가보셨죠? 거기 상품은 누가 올릴까? 상품을 올리기 위한 그 직원들이 쓰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어요. 그런 것들을 CMS라고 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여기는 제가 예전에 외주에 썼던 그 법무법인 회사인데요. 여기 뭐 이런 게시글 같은 거 올라오고 직원 프로필 같은 것도 이렇게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일반 유저들은 여기를 본다고요. 근데 이 사이트를 납품하면서 이런 사이트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그 회사 내부에서 직원들이 쓰는 사이트예요. 여기에 직원들 정보를 이렇게 등록을 하면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원 정보를 등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등록 폼들을 만들어줘요. 여기 입력한 대로 사이트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쇼핑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CMS라고 해요. 가공되지 않은 날것 형태의 데이터는 보통 이 레거시 시스템들 안에 모여 있어요. 옛날부터 이용자들이 이용하면서 쌓여온 그 수많은 데이터들. 그래서 이 레거시 시스템에 들어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일단 날것 그대로 가져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가공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저장하고 뭐라 그랬죠. 그렇게 해서 가공 없이 로딩한 영역을 스테이징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크롤링이라고 데이터를 일단 파이썬 변수로 다 때려 박았어. 하나도 가공 안 하고. 그럼 그게 스테이징이에요. 그럼 그거를 일단은 가공하지 말고 파일로 일단 저장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가공해서 다시 한번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딩된 데이터를 임시로 일단 저장하는 거를 ODS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잘 이쁘게 다듬어서 CSV로 저장했다. 실무에서 CSV로 하진 않겠죠. DBMS로 대표되는 그 밖에 서브 시스템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불러요. 통합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일단 저장이 되면은 각 업무 부서들이 자기네한테 필요한 데이터만 일부만 셀렉트해서 가져갑니다. 그걸 데이터 마트라고 해요. 주제별 업무별로 요약해서 구성한 데이터 저장소. 그래서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레거시 시스템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일단 수집을 해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일단 긁어올 수 있는 거 다 긁어와. 그래서 일단 임시로 저장을 해.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은 이제 남의 웹사이트에서 이거를 크롤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일단 묻지도 따지도 말고 1차 CSV로 저장하세요 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가공을 해서 좀 더 이쁜 CSV 2차 CSV에 저장을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대로 지금 이걸 이제 DB에 저장한 거죠, 실제로. 그 다음에 그걸 DB에 저장할 때 타입을 쪼개서 저장하라 그랬죠. 그걸 이제 맨 마지막으로 조인해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데이터 마트예요. 이게 그 명확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념적으로만 분류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에요. 이거 억지로 막 용어 정의하면서 나누는 애들이 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그냥 뭐야 저게 이게 옛날부터 하던 그건데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명확하게 안 나누셔도 돼요. 이거 다 이거 진짜 이 용어를 진짜 들이밀 정도로 다 갖춘 회사면은 우리나라에 몇 군데 안 될 거야. 머시갱이 뭐 이런 애들밖에 안 될 거예요.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야. 이거 다 갖추려면. 각각의 기존 시스템들을 역할을 부여해서 용도별로 이제 사용을 하겠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쉽게 말하면 오라클, 그 다음에 데이터 마트를 통해서 분석 데이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한다. 레거시 시스템, 기존의 웹사이트나 스테이징 에이리어, 스크롤링에서 막 갖고 온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갖고 온 내용 결합해서 갖고 와서 사용하지만 보안에 취약한 방법이기 때문에 거의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나야. 여기서 데이터 다이렉트로 가져오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져오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져서 여기서 직접 믹싱을 한다. 좋아 보여? 완전 주먹구구잖아. 그러니까 보안에 별로 안 좋으니까 데이터를 가공하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 얘기인데요. 직접 해보라 그래. 이렇게 되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데이터 구조로 가공을 하면요. 데이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비정형 데이터와 관계형 데이터 두 가지로 나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요, 형식이 없는 데이터예요. 말 그대로. 가장 대표적인 게 덧글, 이미지, 영상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텍스트 마이닝을 거쳐서 이제 데이터 마트에 통합을 해요. 관계형 데이터, DBMS에 저장돼서 그 신경망 분석을 거쳐서 분석 결과 값이 통계값하고 마트에 통합돼서 쓰이는 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식이 자유분방한 거랑 데이터 프레임에 딱딱 나눠서 표현할 수 있는 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된다.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내용은 요거까지 정리할게요. 요거까지 해서 지금 요 파일 자체가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쓴 것도 있고 여기저기서 이제 자료 조사한 것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위에까지는 제가 밑에 참고문헌이라고 넣어놨는데 이상한 그림 주요 여기부터는 그냥 자격증책 요약한 거예요. 내용 자체가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이건 자격증책을 요약한 거예요. 여기서 한 문제 나오더라고. 그래서 보실 때 구별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업에 필요한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수 종류는 진짜로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변수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갈려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는데 하룻밤 꼬박 샜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변수 종류는 잘 구별하시기 바래요. 자, 요거 내용 확인하시면 대충 5시쯤 될 것 같으니까 남은 1시간은 오늘 수업 내용 정리하세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